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국전자법학회 학회자 한재현입니다. 이번 저희 연구는 이제 저 위에 공동 연구자가 있는데요. 박준호 교수님하고 신재우 교수님하고 차상희 교수님이 공동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여기 목차를 잠깐 보실 때는 이 순으로 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론을 보겠습니다. 연구 목적은 사실 이 TD에 관련해서는 이미 그 2016년에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적 쟁점, 법적 쟁점 이렇게 대두가 되면서 TDM 도입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있었고, 그거를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또 이거를 입법화하기도 했었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입법이 과연 필요하냐라고 하는 논의가 있었고, 보수적으로 수년이 지나갔지만은 여전히 이 TDM 규정을 도입을 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작법 제35조의 공정이용에 관련해서 문제 해결을 하더라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반대적인 논리가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제 오픈 AI 그게 챗 GPT 등장은 우리 사회를 굉장히 크게 바꿔 놓았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기법법이 제정이 돼서 내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 가운데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학데이터 저작권자와 그다음에 AI 사업자 간의 분쟁이 계속됐고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나라 한국 저희 방송 3사가 네이버를 상대로 해서 하이퍼플러가 X를 상대로 해서 뉴스 저작권 관련된 침해성을 제기를 했었죠. 그래서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앞으로 발표하신 내용과 같이 미국 연방대법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독일에서도 지금 라이언 판결이 있지만 라이언 판결 이외에도 사실 또 음원 관련된 분야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금 뉴스 관련된 분야에서도 계속해서 뮌헨 지방법원에 또 오픈 AI를 상대로 해서는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니오라든지 소노라든지 이런 어떤 AI 개발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판결이 날지,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연방 법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유럽 사법재판소까지 갈 경우를 상정을 하게 되면은 이게 단순히 끝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향후 그거를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빅데이터 학습 과정에서 필수적인 TDM에 대해서 공정이용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지만은 이게 공정이용이 구성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해서 TDM의 입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이미 다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논문도 써보기 했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제21대 국회 때는 지난 국회 때 4건의 TDM 관련된 법안이 개정이 이제 발의가 됐지만은 이게 이제 국회 임기 만료를 해서는 이제 폐기가 됐고요. 21대 국회 때 다시 또 김태선 의원이 저작법 개정안을 발의를 한 상태에서 지금 소관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국회 차원에서 계속해서 TDM 관련된 관심을 갖고 입법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는 여기에 대한 입법론, 해석론도 관점, 그 다음에 비교법적 관점을 봤습니다. 생성형 AI에서 이용된 저작권 관련 저작권 쟁점에 대해서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학습 데이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작권 쟁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델 구축 학습 과정에서는 대량의 데이터를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제 그 개발 과정 사용의 점을 그대로 가져다 쓰느냐 아니면은 여기를 변형해서 갖다 쓰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런 그대로 갖다 쓰는 경우도 사실은 이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알기가 어렵고요. 변형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더욱 알기가 어려운 상태죠. 그래서 이 침해에 대한 입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바로 이 AI 관련된 그런 저작권 쟁점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경우에 그대로든지 변형해서 이용하든지 간에 저작권, 복제권, 저작권, 2차 작성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은 지금 계속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뉴스, 음악 등에서 현재 저작권 침해가 소송이 집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행 저작권법에 이제 포괄적 저작 저작권의 제한성은 상소제요. 공정이용 규정을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왜냐하면은 TDM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TDM을 우리가 입법을 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상당히 이게 정책적인 부분이고 각 산업계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서 쉽게 결론을 내리지는 못할 것 같긴 한데 아마 토론하시는 분들도 그런 입장들을 말씀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제 그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또 다른 나라는 어떻냐 이거를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정이용 관련된 요 AI 관련된 공정이용 판결은 없지만은 일반적인 공정이용 관련된 판결이 이제 2024년 7월달에 있었던 판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산출 단계에서 저작권 쟁점인데요. 이제 AI에 의해서 음원이든 뉴스든 어쨌든 간에 이제 생성을 하게 되면 그 생성물이 기존의 저작물과 얼마나 이렇게 유사한지 이거에 대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 이제 보통 생성의 AI 산출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유럽의 DSM 저작권 지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정한 이제 룰을 만들고 있고요. 그거를 영국을 포함해서 독일, 프랑스 같은 경우는 다 입법을 하는 상태이죠. 그거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생성의 AI 산출물 이외에도 AI 산출물과 인간의 산출 창작물 사이에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도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이거는 우리나라 지금 전용기 의원이 개정안을 지금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국내 기업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구분하고 표시하도록 하고 음저역 같은 경우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AI 산출이라고 하는 것을 표기하지 않으면 저작권료를 중단하겠다 해가지고선 최근에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비교법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럽연합 DSM 지침입니다. 이게 독일, 프랑스의 경우인데요. 이 기계 관련된 규정은 이제 DSM 지침 3조와 4조인데요. 이제 3조를 보시게 되면 그 내용을 합법적으로 접근한 저작물, 이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게 유럽에서는 다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TDM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3조고, 4조 같은 경우는 이걸 더 확장을 시켰죠. 그래서 상업적이든 비상업적이든 다 모든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상업적 이용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옵트아웃이라고 하는 규정을 제시해서 저작자가 명시적으로 거부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규정을 만들어 놨죠. 권리유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비교를 하시게 되면 이제 지침 4조의 경우에는 저작권을 가진 콘텐츠에 합법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이제 4조가 되겠는데 앞으로 이제 합법적으로 접근한다면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해석상은 허락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라이센스 허락을 통해 서 이용하든지 아니면은 이용이 아무 제약이 없는 경우 무상 이용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합법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4조의 경우에는 권리 유보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권리 유보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서는 권리자가 적절한 방식으로 TDM 예외 규정 적용을 거부하고 권리 유보를 할 수가 있겠고요. 적절한 방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기계 판단이 가능한 이게 아마 저희 독일 라이언 함부르크 지방 판결에서 기계 판단이 가능한 문제를 좀 설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조,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받아들인 국가가 아마 가장 전격적으로 요 TDM, DSM 지침을 반영한 국가가 이제 독일로 보이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제44조의 B, 그 다음에 60조 D, 그 다음에 60조 H, 이와 관련해서 규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44조의 D 같은 경우에는 유럽 DSM 지침, 제4조에 대응하는 것으로 이제 상업적, 비상업적 목적을 조문하고 TDM 전반에 대해서 규정을 한 거고요. 60조 D의 경우에는 이제 3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과학적, 이제 사이언티픽 리서치라고 보여지는데요. 과학적을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좋고 어쨌든 학술 연구 목적으로 TDM 규정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비상업적이라든지 아니면 수익을 학술 연구에 재투자한다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학술 연구 목적 이외의 TDM 경우에는 이제 독일 저작법 제44조 D 이항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저작물에서 복제를 인정한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이때 저작물에는 이제 뭐 디지털, 아날로그 다 포함하는 거고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하다는 의미를 여기 다시 한번 썼고요. 그 다음에 48조 B 제3항에는 기계로 판독할 수 있는 이런 그 형식의 권리 유보가 저작자에게 인정되어 있다. 다만 그 저작자의 권리 유보가 없다는 입증 책임을 이용자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6조 D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과학 연구 목적을 위한 TDM 규정인데, 요거는 이제 DSM 제3조를 반영한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4조는 달리 저작자에 의한 권리 유보 규정은 없고요. 그 다음에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그런 저작물에서 복제를 인정하고 있다. 특이한 거는 이제 보상 청구권을 이렇게 독일에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마련을 했다라고 한 적인데요. 60조 H 규정입니다. 6조 H 규정을 보시게 되면은 학술용 목적의 TDM 보상 청구권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보상 청구권은 수업 학술, 요 수업이나 학술 이런 목적의 경우에는 보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60조 H2항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작자가 다만 그 제44조 제3항에서 권리 요구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사이에서 라이선스 계획을 체결한 경우에 보상 청구권을 할 수가 있고, 결국 이제 저작자가 권리 요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용자와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해서 그걸 통해서 권리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상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69조 제6항 같은 경우는 그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연구 목적의 TDM 권리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저작권법을 보시게 되면은 프랑스는 이제 2016년 여기 디지털 공학을 위한 법률을 만들었는데요. 특히 이제 122조의 5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1, 2, 3 항이라고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1항은 무조 TDM 정의고요. 2항 같은 경우에는 연구기관,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 요 연구 주체를 굉장히 다른 그 국가보다 좀 폭넓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연구기관이지, 뭐, DSM 같은 경우는 연구기관이나 뭐 문화유산기관으로 이렇게 딱 제안을 했는데, 여기는 공유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뭐 기록보존관 이렇게 등등 해가지고 있어서 좀 공공성이 강한 그런 경우가 이제 TDM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체가 될 수 있고요. 학술 연구만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TDM을 위해서 적법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복사, 복제, 이게 가능하다. 저작자가 허락을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TDM을 하는 경우에 디지털 복제 복사는 적자들의 안전성이라고 하는데 아마 기술 조치를 포함해서 고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학술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이제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3항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런 규정을 해치지 않고 저작자 접근하는 방법, 특히 온라인에서 공정에 제공되는 콘텐츠에 대해 기계에 의해서 판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반대하지 않는, 저작자가 그 반대하지 않는 누구든지 TDM 그 최종 목적을 불문하고, 최종 목적이라고 하면 결국 상업적이나 뭐 비상업적이나 이런 것들 불문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TDM을 수행하기 위해 적법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저작물을 복제, 복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EU DSM 저작권 지침을 반영을 했는데요. 저작자의 권리 유보 조항 마련했고, 그 방법도 기계에 판독할 수 있는 방법, 요거는 이제 독일하고 동일한 방식이고요. 다만 저작권자가 학술 연구, 이제 여기는 민간인가 비영리 목적으로 파트너십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는데, 학술 연구와 관련해서 TDM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디지털 복제물을 허락 없이, 저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상업적 목적은 금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독일에서 독일 입법이야 좀 차이가 있는데, 제가 그냥 분석한 바로는 독일이 조금 더 적극적인 입법을 취하고 있는 것 같고, 프랑스는 조금 더 소극적인 입법을 취하고 있지만 그 본래 취지는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망에서 보셨듯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저작자가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누구라도 상업적 목적으로 이게 그 TDM 수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독일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은 제가 소개를 여기서는 안 했지만, 영국도 제가 그 입법을 보니까 29조의 경우에, 영국 저작법 29조를 보게 되면은 거기도 비상업적 목적으로,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복사, 이제 뭐 복제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고 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오로지 조사 연구 목적으로만이라고 해서 굉장히 조금 제한적으로 접근을 연구를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저작권 DSM에서 이렇게 시사점 보시게 되면 과학적 연구 목적의 DSM과 그 다음에 학술 연구 목적 이외의 DSM, TDM을 이거 구분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원론적 접근 방법이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법적 시사점은 학술 연구 목적 이외의 TDM의 경우에 이유 지침 4조와 독일 저작법 제4조에 따른 TDM 예외 거부, 즉 권리 유보 조항을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정기 요건으로 이런 내용들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기계 판독이 가능한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좀 더 뭐 유럽에서의 판결을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은 이 문제. 그다음에 TDM 예외 거부, 즉 권리 유보, 옵트아웃이라고 하는 이게 효과적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하고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됩니다. 그 다음에 권리 유보 의사를 명확하기 위해서 TDM 옵트아웃 등록부를 좀 이걸 한번 고민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조심스럽게. 그 다음에 일본입니다. 일본은 사실 이 TDM 예외 규정을 2009년에 최초로 도입한 국가입니다. 정보 분석을 위한 복제 등 제41조의 7을 마련을 했는데 2018년 개정 저작권법에 요 30조의 4를 마련을 하죠. 요 30조의 4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연구는 이제 안 됐는데 저희가 연구한 바로는 굉장히 신 AI 산업, 그러니까 AI 산업 우호적 입법례라고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실 때는 굉장히 그 조건이 좀 간단해요. 간단한데 그 조건이 지금 말씀드리면 두 가지 요건이거든요. 비향유 목적. 그 다음에 저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 요걸 경우에는 그 조건만 충족시키면은 상업적이든 비상업적이든 뭐 어떤 목적이든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입법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일본에서는 상당히 이에 대해서 저작권자가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정부의 정책이나 입법의 그 개정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AI 산업 활성화라고 하는 하나의 큰 축과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이게 법적으로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그러면 제도적으로 또는 입법적으로 이거를 어느 정도 성과까지 막을 것이냐 이 둘 간의 커다란 어떤 그 이제 접합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 접합점이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어쨌든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개정을 했는데 어쨌든 학술 연구 비상업적 목적 공공성이 있는 경우는 TDM 면책 규정이 가능한 데 대해서 구체적 결정이 없어서 포괄적 해석이 가능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본판 공정이용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그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비향유 목적이랑 그 다음에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거. 비향유 목적이 그럼 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AI 이제 프롬프트 창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걸 갖고서는 이제 뭐 그 내에서 뭔가 프로세스에 의해 가지고서는 산출물을 만들어냈잖아요. 이제 입력하고 나서 전처리 과정 통해 가지고서는 리셋시켜 그런 과정에서 산출을 내게 되는데 이런 과정들이 이제 그 비표현적 또는 이제 비향유적 이런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해석도 있긴 하지만은 이게 과연 어떠한 경우가 그러면 향유고 어떠한 경우가 비향유냐 요거는 일본의 논의를 조금 더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면 의도적으로 학습시키는 경우에는 TDM 예외를 적용하기는 적용도 안 된다. 이건 저작권 침해가 맞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고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가 사실 이게 논란이 많다 보니까 결국 일본에서는 그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요걸 갖고서는 향후에 TDM 관련된 침해에 법원에서 활용을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정위원 규정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 규정 갖고서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쟁점 같은 경우는 정보분석형 DB 같은 경우는 TDM 예외 적용을 불가, 권리자 이익 침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 저작자 저작물에 대한 선택적 학습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지브리 스타일, 이게 아이디어 영역으로 스타일릿의 모방 이런 문제가 생성형에 의해서 조금 저작권 쟁점이 되고 있는데 지브리 스타일을 위해서 학습할 경우에는 TDM 예외를 인정할지에 대해서 일본에서 좀 찬반 논란이 많다.
그래서 시사청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비상의 목적은 상업적 목적 TDM을 포함해서 입법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그 국회 차원에서 발의된 그 입법안들이 비향이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갖다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일본에서의 논의에 대한 충분히가 이게 그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인데 입법 그 국회에서 이렇게 갖다 쓴 게 맞나라고 하는 저는 의구심이 좀 드는데 어쨌든 여기 향후에 TDM 그 예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입법을 할 때는 일본에서 이 비향을 어떻게 해석하지?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이 비향이 이외에 그 저작권에 부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그거는 어느 정도의 어느 정도로 침해 여부를 결정할 때 또는 그 이제 뭐 면책을 시킬 때 이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이거는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자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게 침해하지 않을 것,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건이 될 것으로 저는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이 그 공정위원 규정이 있는 가운데 TDM 규정을 신설을 했고요. 2021년에.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뭐 입법적으로 지금 공정위원이 있으면서 TDM을 신설하는 규정이 싫은 나라가 싱가포르니까 입법적으로 싱가포르를 조금 이거를 TDM을 만들려고 하는, 매체규정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그 입장에서는 요 규정, 요 싱가포르를 비교법적으로 조금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주요 내용 면책 요건은 TDM 과정에서 작성된 복제물이 컴퓨터 데이터 목적으로 이해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그러니까 컴퓨터 데이터 분석용으로만 이용되어야 되겠죠. 공동 연구 이외의 경우는 제3적이 적용되지 말아야 되고 적법한 접근 권한이 돼야 되고 등등에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정도.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시사점을 보시게 되면요. 일단 포괄적 공정위원 규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TDM에 관련된 개별 저작권 제한 규정을 도입을 했고요. 일본과 마찬가지로 TDM 목적이나 이제 주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친 AI 산업에 조금 포커싱이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에 대해서 합법적 경로를 통해 접근할 때는 일정 요건의 상업적 목적인 경우에도 적용된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공정위원 항의에 비해 법적 안정성이 제고될 수 있다. 그다음에 AI 활성화에 훨씬 치료성이 있을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TDM 면책 규정이 강행 규정임을 명문으로 규정했고요. 최근 이제 TDM을 위해서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우회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그런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여전히 좀 반발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AI 산업이 굉장히 그 산업 쪽에 포커싱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친 AI 산업 쪽으로 다 보니까 어쨌든 규범으로 통해서는 그 법이나 제도 이런 규범을 통해서는 이걸 막으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중국은 여전히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TDM이라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좀 민감하지 않게 오히려 AI 산업을 활성화시킨 쪽으로 계속해서 데이터도 구축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2013년 8월 15일에 중국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잠정 조치를 만들었는데 잠정 조치 내용도 보게 되면 굉장히 아주 브로드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규정들이. 뭐 합법적인 추천, 그다음에 타인의 지식재산을 침해하지 말 것, 본인의 동의를 얻을 것, 뭐 등등의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시사점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잠정 조치에 대해서 그 TDM 과정에 저작물용 예외적 시급에 관련된 내용은 없고요. 최종 잠정 조치는 의견 수정안보다 전반적으로 규제 수준이 이제 약화됐다. 중국은 좀 앞으로 좀 더 여기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정해 나갈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입니다. 미국은 사실 우리나라가 가장 그 TDM이 없는 그런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공정위원 그 규정을 법원 분쟁에서 적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참고가 되는 그 입법례가 바로 이제 미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앞서서 이제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공정위원에 관련된 최근의 판결을 제가 쭉 보게 되면은 주로 공정위원을 인정한 판결이 좀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웨슬로 사건 같은 경우는 공정위원을 배척한 그런 사건이라서 대부분 다 공정위원을 최근에 인정하는 쪽으로 판결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올바른 판결인가? 라고 하는 점에서 여전히 그 의심이 있고요. 여기서 지금 잠깐 소개해 드릴 것은 이게 이제 그 미국 저작권청, 최근에 미국 저작권청이 2025년 5월에 카피라이트 앤 AI라고 하는 게 2024
2024년 10월에 1부가 나왔고 2부가 2025년 2월에 2부가 나왔고 2부가 이제 그 카피라이터빌리티라고 해서 저작물성이죠. AI 저작물성. 이제 3부가 이제 또 나왔죠. 5월달에 나왔는데 어쨌든 이 미국 저작권청에서는 이 저작권과 AI에 대한 관련 그 이제 보고서를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발행하고 있다. 근데 이제 여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이제 마르크스에 대한 안트로피 사건 판결인데요.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판결이다라고 저희는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에 관련 소송 상황 보시면 아까 좀 잠깐 말씀하신 데 2025년 6월 30일 날 침해 소송이 총 40건 제기되는데 자발적으로 취한 사건 제외하게 되면은 이제 44건이 계류 중이고 공정위에 관련된 최근 미국 법원 판례가 서로 상반된 결론이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작가 조합과 구글 사건이라든지 마르크스 엔트로피 사건이라든지 카드레이 메타 사건, 이 기각한 이용 사건이 톰슨 로이터 사건이 있어. 이건 다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미국 저작권청 보고서를 잠시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는 그 공정위와 관련된 평가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미국 저작권청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게 공정위원을 어떻게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그 생성해낸 그런 사체물에 대해서 이걸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이 다 끝난 건 아니지만은 이게 과정인 것 같아요. 저희가 공정위원 관련해서 계속 논의를 하려고 하면은 미국 저작권청 보고서를 봐야 되는데 이제 그 흥미로운 것은 최근에 이 트럼프 대통령 이 행정부에서는 이 친 AI로 가야 되는데 산업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저기 미국 저작권청 그 청장이 이 자꾸만 있죠 이거를 조금 규제한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저작권청장을 해임을 했죠. 상당히 사회적으로 조금 논란이 됐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만큼 이게 양측이 굉장히 첨예하게 좀 대립되고 있음을 좀 볼 수 있어요.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미국도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저작권청 보고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다양하면서도 중립적인 견해를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미국 저작권청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저작물 전부를 대량 복제에도 공정이용일 수가 있고 연구선 본성 목적의 경우라도 침해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사실은 생성형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대량 복제가 일괄적으로 공정이용이다, 저작권 침해다 이런 주장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중 사안에 따라서 살펴봐야 된다. 사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기도 하죠. 네. 어떤 미국의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공정이용의 그 이기상사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근에 제일 요소 변형성에 관련된 이용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번째 요소인 시장 요기성, 잠재적 시장의 경제적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하겠지만. 어쨌든 그러나 이용 목적의 변형성도 이게 정도의 문제인데 어느 정도 그 변형성을 인정할 것이냐, 변형성을 어느 정도 시켰냐 이게 지금 그 생성형 인공지능에서 저작권 정책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 변형성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그렇지만은 이게 단순히 변형성뿐만 아니라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성질까지도 이거를 다 함께 고려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제일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공정위의 쟁점에 대한 주의 사건들은 새롭게 등장한 피벗 시장에서 원고와 저작권을 위해서 이윤을 추가할 수 있는지를 이제 사법부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법부가 과연 그럴 역량이 되느냐라고 하는 점에 저희가 이제 의문을 좀 던지기도 합니다. 엔트로픽 사건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좀 판사가 윌리엄 엘서 판사라고 하는데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을 조금 한 것 같긴 해요. 어떤 부분에서는 자의적 판단이 좀 들어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LLM 거대 언어 모델 학습을 위해서 저작을 대량 복제한 것이 매우 변형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다른 요소를 고려해서 이제 공정이용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매우 변형적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없었죠. 어쨌든 이용자 저작물의 불법, 합법 저작물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첫 번째 LLM 학습용 데이터 제작을 위해서 복제해 있는 공정이용이다 라고 판단했고요. 합법적으로 구매한 유형물 수정을 스캔해서 저장하는 공정이용이다. 그러나 불법 복제물 같은 경우는 이거는 공정이용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비판적으로 보게 되면은 첫 번째 거대 LLM 학습용 데이터 세트 제작을 위해서 또 거기도 뭐 합법적인 저작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저작물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왜 판단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비판적 질문을 던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복제 행위 특징과 규범적 공정행위의 판단 구별인데요. 이 행위를 특정하는 문제와 특정된 그 이용행위가 공정이용인지를 판단할 때 다른 단계의 이용까지 고려할 점이 별도의 구별되는 문제다라고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앤디 워홀이, 여기 앤디 워홀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2010년에 이 골드 스미스의 사진을 복제해서 창작한 촬영기다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사진의 피사체인 프린스의 고유 활동에 관한 기사에 이용될 수도 있고, 이건 비공정이었죠. 앤디 워홀이 작품성에 관한 기사에 이용될 수 있다. 이건 공정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 체험미술 창작성에 의해서 물적 복제가 일어나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것이 공정이용인지를 결정한 규범적 판단을 위해서는 창작 단계에서 일어나는 최초 물적 복제 단계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 이윤 추구 단계에서도 이게 복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느냐 요거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 그 판단을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그 다음 단계까지도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던진 질문입니다. 그래서 구글 그 프로젝트 사건에서도 최초 물리적 복제 결과물은 그 전문이 그 도서관의 전자책 대여 서비스로 이용될 수도 있고 스니펫 뷰만으로 이용될 수 있는데 전자는 공정일 수도 아닐 수 있지만 후자는 공정이용이다 보고요. 이 점에서 미국 저작권청 보고서가 이용 단계별 개별 행위와 전체적 맥락을 모두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설명은 너무나 이제 당연한 거다 이렇게 설명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학습 데이터 그 세트의 저작물 복제 인공지능. 그러니까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그 성격이 변형적인지는 물적 그 복제 단계에서 결정될 문제가 아니고 그 수익 실현까지도 다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요 법원 같은 엔트로픽 사건 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AI 학습 데이터 제작을 해서 저작물을 대량 복제를 허용하기 위해서 두 가지 작업을 했는데, 첫 번째가 물적 복제 수익 실현 단계인 AI 모델, 클로드 AI 모델이 생성한 산출물이 저작권을 침해했다 주장을 원고하지 않았다. 뭔가 했었어야 됐는데, 그래야 그러지 판단했는데, 그리고 피고는 저작권 침해 다음 조치를 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단수를 했고, 둘째, 제4 고려 요소 판단에서 미국 법원이 전통적으로 고려했던 원고 저작된 수요 대체 여부만을 고려했고, 이 경제가 시장 희석화. 그러니까 AI로 인해 갈 수 있는 시장 희석화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현상인데, 이런 데에서는 설치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표현적 이용과 비표현적 이용. 표현적 이용 같은 경우에 저작물에서 표현을 보호하잖아요. 아이디어 표현 부분인데, 이게 엔트로피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인간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설명을 했다는 점이 좀 특이한데요. 어쨌든 인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그 모든 그 저작물을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이게 암기해가지고 그걸 갖고서 뭔가 산출을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그렇지만은 AI는 되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같은 선상에서 본 그런 판결은 이게 맞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미국 저작권처럼 학습 데이터 세트의 저작물을 이용한 것은 비표현적 이용이 아닌 표현적 이용이라고 했는데요. 즉, 거대 LLM은 수십만개 토큰에달하는 리스트를 합하면서 단어의 의미, 동사 같은 요소뿐만 아니라 문장, 단락, 문서 중에서 단어가 어떻게 선택되어 배열되는지, 즉 언어 표현의 본질까지 흡수하겠다라는 점. 네네,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인간 학습과 이렇게 구분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시사점으로는 어쨌든 수익 실현 시장의 결정과 비표현적 요소 이용해서 공정이용이 이제 물리적 복제된 결과만을 이것을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상황과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썼습니다. 뭐 요건 좀 하고요. 우리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피드관련 저작권 개정안이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21대 리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현재 이번에 21대 한 거는 이제 비상업적, 공익적 목적, 그 다음에 기초가 대학 연구관 비용 단체, 그 다음에 상업성은 안 되고 비상업적 목적만 되고요. 복제 전속.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복제 추출입허가라는 표현에서 복제 또는 복사, 또는 복제 또는 추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나라는 전송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이게 어떤 의미가 될지 앞으로 굉장히 하여튼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복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 TDM 지역을 비교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그 TJ 같은 경우는 미국은 없으니까 미국 공정영역 판단을 하니까 미국을 제외한다라고 하더라도 보게 되면은 일본과 비교하면은 일본은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TJ 규정을 해석을 하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포괄적인 뭐 규정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일본의 판결을 향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비교법적으로 유럽 DSM 지침, 독일 프랑스 입법례, 뭐 영국 입법례 이런 거 다 보더라도 어쨌든 학술 연구 목적, 비상업적 목적, 공급 목적 이렇게 TDM 면책점을 마련을 했고 그 다음에 상업적 목적의 경우에는 별도로 이제 뭐 옵트아웃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든지 아니면은 보상청구권을 인정한 독일 입법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도입됐을 때 여기에 대한 이제 검토가 필요하겠죠. 지금 밑에 보시면 공정형이 있는데 왜 TDM 예외 규정이 필요하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권리유보, 옵트아웃에 대한 보상청을 부여하는 게 맞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제 저희 연구진들끼리 조금 의견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좀 제안 투에 보시게 되면은, 야, 이 입법적 해결이 가능하냐. 오히려 조금 이렇게 롤 모델을 만들자,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신 분이 계시고요. 뭐 이렇게 좀 여기 시설 때 보면은, 전에 TDM, 대안인데요. 대안 2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국회 개정안이 되겠고, 두 번째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는데, 학술연구 목적이 유럽 DSM처럼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상업적 목적인 경우가 아닌 상업적 목적인 경우에 요거는 저작자한테 유럽의 사례처럼 권리유보 규정을 도입해서 저작자의 명시적 거부 이사가 없는 한 사용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권리를 부여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논의가 뭐 제가 여기 발표한다고 해서 끝난 논의는 아닌 것 같고 계속해서 아마도 이제 플로어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오늘 토론하실 분들도 이렇게 대해서 아마 좋은 이제 토론을 해줄 걸로 기대가 되는데 계속 논의가 돼야 될 그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